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은 대북 정책에 능숙한 한반도 전문가가 대거 기용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익숙하다고 꼭 편한 건 아니죠. 우리 정부도 바뀐 문법에 더 빠른 적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외교와 통상 경험을 두루 겸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모시고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총리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일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오늘은 뭐 바이든 대통령 취임 하루 앞두고 있어서 새로운 바이든 시대 과연 미국의 통상 정책, 또 미국 대내 정책, 북한 정책은 어떨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워싱턴 보니까 뭐 취임식을 앞두고 무슨 축제는커녕 거의 뭐 무슨 군 퍼레이드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예. 긴장감이 높은데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전에 취임식 앞두고. 이제까지는 거의 없었던 거죠. 물론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거는 워낙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치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 10일 전에 지난 6일 날 이 국회가 사실은 미국 의회가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미국 의회가 일종의 그 아주 극단적인 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많은 그 정보가 대통령 취임식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그렇게 지금 SNS 같은 데서 소식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예. 확실하게 이거를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우선 대통령의 취임식을 아름답고 재미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네. 새로운 대통령이 소위 취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쪽에 최선의 우선순위가 가 있고 그래서 약 2만 5천 명의 주 방위군이 지금 워싱턴에 치안에 돌입하고 있고 이는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락 이런 데 지금 그 미군이 파병한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인원들이 지금 워싱턴에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총리님께서 이제 주미대사 시절의 경험을 좀 듣고 앞으로의 외교 전략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이제 주미대사를 지내셨고 당시에 이제 바이든 부통령이었습니다.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오바마하고 바이든 부통령이 이제 그 2009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했고요. 제가 미국 대사로서 한 달 뒤 3월 초에 워싱턴에 한국 대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경제도 금융위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때여서 지금은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지금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도 새로운 행정부는 거의 비상 상황인 그러한 그 상태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젊은 대통령이었고 바이든 부통령은 이제 그분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어서 또 같이 대선에서 경쟁을 했던 분이고 경쟁을 했던 분을 부통령으로서 이렇게 같이 팀을 만든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아주 그 화합이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바이든 부통령이 부통령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부통령은 하지만 과거의 일부 부통령처럼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 부통령은 못한다. 중요한 정책에 다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항상 그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한 행사에는 꼭 부통령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에도 항상 부통령이 참여를 했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유머 감각이 아주 특출하신 분이고 해서요. 우선 그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고 또 품위를 가지신 분이고 또 진지하신 분이고 또 주위의 어떤 그런 건의 같은 거를 잘 듣고 또 기본적으로 본인이 중산층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해서 정부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또 유머 감각도 대단히 아주 특출해서요. 그 이명박 대통령을 2010년 4월 달에 워싱턴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예. 대통령을 만나면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참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참전 용사비가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비. 네. 거기에 워싱턴이죠. 대개 대통령이 가면 이렇게 한 번씩 가서 헌화를 하는데 그 태도가 너무나 하여튼 미국의 그 군인들 6.25 때 3만 8천 명 가까운 인원이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한국을 지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표정이 진지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뭐 아마 텔레비에서 봤을 텐데요. 예.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면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예. 그런 아주 장기가 있으신 분입니다. 정치인 바이든 대통령, 정치인으로서는 또 어떤 성향을 보일 것 같습니까? 그분을 이제 이번 그 대통령 11월 3일 날 했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측에서는 끊임없이 이분이 말하자면 지독한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도주의자고요. 그러나 진보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런 그 도를 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아니고 네. 또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역정도 그렇고 또 자기의 가족들 또 주위하고의 교우 관계 또 그 의회에서의 이런 이분의 인기 오바마 대통령이 심지어 이런 평을 했습니다. 만약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공화당 의원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아주 자기 당이나 상대방 당의 의원들하고도 아주 잘 지내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러니까 반대당인 공화당 의원들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번에도 그 맥코넬 상원의원이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바이든 부통령을 소위 말하는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이든 부통령 당시에 굉장히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좀 어떤 부분에 유독 관심을 보였었을까요? 그분은 이제 의회 때부터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자 면제 협정 같은 거를 할 때도 물론 그때 부시 대통령이었지만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한국의 어떤 발전 정도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그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구라파, 일본 이런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비자 면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그 금융 위기 때문에 미국이 아주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이번에는 1조 9천억 달러를 일단 냈습니다만 1조 달러에 가까운 그런 그 경기 회복 프로그램을 의회에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나중에 그 계획을 집행하는 거에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여튼 그런 외교 문제 또 국내적인 그러한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고 오바마 대통령한테 큰 어드바이스를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잖아요. 바이든 이 새 대통령은 어떨까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이분은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을 가 있을 때 그때 벌써 아주 젊은 상원의원으로서 29살의 상원의원이 되셨으니까 그게 72년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저 한 30대 후반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그 한국의 민주화 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던 분이고요. 당시 한국을 방문하시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그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1년 그리고 1999년, 2013년 이렇게 세 번 방문을 하셨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다. 그다음에 한강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경제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또 한국이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같이 피를 흘려가면서 한국이 그렇게 발전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을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 총리님께서 잘 아시지만 또 인맥이랄까 잘 아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좀 우리 인맥이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우선 그 대한민국이 워싱턴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나라냐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예. 과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적어도 10위 안에는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서 인식이 되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그런 공식적인 대미 그 협의 채널들 이런 그 채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모든 거를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느냐 예.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우선 뭐 여러분들이 있겠죠. 우선 뭐 정치권에서도 예를 들면 뭐 박진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의원, 또 뭐 조태용 의원님이라든지 또 11월 9일인가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에 갔었던 네. 송영길 위원장, 윤건영 의원, 그리고 김한정 의원 이런 분들 다 벌써 이제 그분들하고 좀 그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서부터 그런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외교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워싱턴 대사관에 있는 대사님을 비롯해서 특히 그 부대사로 있는 문승현 그 부대사 같은 분은 문승현 지금 주미 한국 대사관의 정무공사. 예, 정식 직책은 예. 정무공사입니다만 체코 대사를 거치고 갔기 이미 때문에 대사를 하신 분이요. 되게 저희가 뭐 부대사 문승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분이 이제 워싱턴에 여러 번 가셨는데 이 바이든 부통령의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관계를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시아 정책의 총 책임자가 된 커트 캠벨이라든지 커트 캠벨. 그다음에 부장관으로 내정된 웬디 셔만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앤소니 그 국무장관 후보 그런 분들하고 또 다 같이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소위 그 미국에는 외교를 담당하는 뭐 국가안보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일본, 미국 담당하는 새로 임명된 분이 이제 케이건이라고 바이든 부통령 때 한국 과장을 하던 분입니다.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 중국을 담당하는 그 로라 로젠버거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한국에 대해서 정책도 해보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학계에서도 그분들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아산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이라든지 또는 최종현 학술원의 그 박인국 전 유엔 대사라든지 기업계 쪽에서도 뭐 김웅국 하림 회장님 같은 분 그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출신구인 델라웨어에 1,8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그 닭 가공 공장을 2011년 아주 어려울 때 인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델라웨어에서는 아주 유명 인사하고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글쎄 것 같아요. 가시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회장. 또 크리스 쿤스라는 그 델라웨어 상원의원 이런 분들이 아주 김은국 회장님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의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워싱턴에서 적어도 10대 안에는 들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교 관계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백악관 분들을 만날 수도 없고 국무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좀 풀어준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애로가 많은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뭐 그런 점에서는 동맹이고 또 항상 미국과 같이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주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뭐 주요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 트럼프 때 지금 뭐 트럼프 시대지만 방위비 분담 협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조금 쉽게 타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간에 지금 몇 개의 과제들이 있죠. 그 제일 지금 급한 일은 바로 방위비 분담이고 또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좀 나왔었고 뭐 또 전작권 전환의 문제도 있고 물론 뭐 대북 문제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미국 워싱턴의 분위기도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한 6개월 이내에 전작권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 빨리 또, 해결이 돼야 된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이 동맹 간에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분담, 그 책임의 분담을 해야 되겠지만 최근 한 1, 2년간 아주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렇게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절한 선에서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되리라고 봅니다. 네. 예, 가장 관심이 큰 문제는 아무래도 북한 문제일 겁니다. 근데 북한이 최근에도 이제 신무기 개발을 과시하면서 그러니까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북한과의 관계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북한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유엔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당연히 비난받아서 마땅하고 또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밝히기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소위 핵 능력을 개발을 하고 국방력을 개발하겠다. 예. 또 국방력에 그런 강화된 국방력에 의거해서 통일을 하겠다. 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뭐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서로 이렇게 입장이 어느 정도 맞으면 대화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가 이런 그 전쟁과 같은 이런 것보다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당연히 원칙 있는 그런 외교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써 여러 번 북한하고 국제사회하고 맺은 협약들도 있고 남북 간에 맺은 협약들도 있고 북미 간에 맺은 협약도 있고 그런 그 협약된 이러한 문제들을 하여튼 다시 다 일단 그 테이블 위에 놓고 검토를 해서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선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에 밝힌 것처럼 마치 이제 완전히 핵 보유국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핵 보유국이 됐다. 북한의 입장이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협상이 굉장히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도 외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몇 개월 동안 그런 정책을 계속 재검토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북한하고 접촉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미 벌써 그러한 의지는 북한에 대해서 전달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말씀하신 대로 핵 보유국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미국은 비핵화를 원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김정은 그 노동당 총비서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런 좀 오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미국 전문가가요 조셉 윤이라고 그 국무성에서 그 북한 문제를 담당을 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부가 미국에 들어오더라도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제재도 상당 기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국제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미국과 북한 간에 한국과 남한 우리 한국 대한민국과 북한 간에 맺어진 여러 또 국제적인 이런 협약들이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느냐? 결국 이 방법을 예를 들면 미북 간에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한국이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의 네. 역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그건 항상 그렇게 실제의 협상을 미국과 북한이 한다 하더라도 남북 간의 핵 문제를 완전히 제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간의 동맹이기 때문에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검토와 대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거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냐,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 우선순위, 프로그램, 로드맵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중국과도 협의하고 또 주변국하고도 협의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충분히 그런 북한의 핵의 위협이 없다. 이럴 때까지는 이거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억지력, 이런 그 핵에 대한 억지력을 아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데 대한 북한의 어떤 그런 그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러 대한민국의 기관들도 충분히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고 있다.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 한미 간의 동맹, 긴밀한 동맹을 통해서 또 한쪽은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에 대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충분한 억지력을 한미 동맹을 통해서 유지하는 거, 또 강화해 나가는 거 그런 조치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동맹을 말씀하셔서 미국이 기대하는 한국이 기대한 한미동맹의 어떤 강도와 우리가 중국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를 앞에 두고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어떤 관계 이게 좀 혹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가치를 같이 하는 가치 동맹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평화라든지 다자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입장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자유무역이라든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와 미국이 가지는 가치 간에 별 차이가 없다. 그 점에서는 어제 대통령께서 코드가 맞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막 그것이 그런 쪽에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저는 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가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공통의 그런 그 논의를 전개하고 소통을 하고 하나의 입장을 만드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중국 때문에 또 미중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그런 와중에서 대한민국이 소위 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를 가치라는 거를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그 가치는 민주주의와 인권 또 뭐 시장경제 또 평화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요구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짐작은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또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민주주의와 시장과 평화, 인권 이런 거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미국과 중국과 또 우리와 중국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있을 때 이거는 결국 긴밀한 소통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동일한 페이지에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하여튼 최대한 조율을 시켜서 같은 입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 가장 큰 정책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의 제일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 기본적인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산업들이 필요해서 이런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그 CO2 탄산가스 같은 거를 줄여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국가가 그거를 최우선 순위로 둬 가지고 국가의 산업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이 그쪽으로 그렇게 아주 강하게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기업에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그 대통령이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지구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향후 한 4년 동안에 한 2조 달러 가까운 돈을 이런 기후 변화에다가 투입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 소위 그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취임 첫날 기후 변화에 대해서 트럼프는 탈퇴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올해 11월 4일 날 이제 미국이 탈퇴를 했습니다만 바로 아마 가입한다는 입장을 선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탄소 중립하더라도 소형 원전을 개발해서 첨단 원전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는 현재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과 같이 2050년 탄소 중립 가능할까요? 우리나라가? 현재로서의 그 2050년에 대한 세부 플랜이 아직 그 나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원칙을 정했고 우리가 추계를 해봤을 때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선언을 한 거고요. 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은 일본도 2050년을 선언을 했고 미국도 2050년을 선언을 했고 그러나 미국은 2035년까지는 소위 전력 분야에 있어서의 탄소 중립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은 기후 변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겠다 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전에 대해서 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안전 문제고 또 그 다 쓰고 남은 그 연료를 처리하는 이런 비용들을 다 합치면 오히려 코스트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좀 그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전 세계들의 입장은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안전한 기술을 더 개발하도록 노력을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옛날처럼 대규모 원전 이런 것들은 요즘은 그 송배전을 하는 데에도 굉장한 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소형 원전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 공급을 해주도록 하는 이런 것이 좋은 거 아니냐. 마치 원자력 잠수함에서 그 조그마한 원전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하고 비슷하게 예를 들면 뭐 한 30만 킬로와트짜리, 10만 킬로와트짜리 이런 것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빌 게이츠가 이 소형 원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전은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 것인가에 노력을 좀 더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이제 미중 관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미중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협정 RCEP에 가입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PTPP 가입을 했다 이제 트럼프 때 탈퇴를 했는데 근데 앞으로 미국이 다시 가입을 아무래도 추진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뭐 가입을 요구할까요?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저는 뭐 미국이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그런 소위 그 큰 FTA, 메가 FTA라고 그러죠. 이제 미국이 만약 가입하면 12개국이 되고
그 12개국의 GDP가 세계 전체 GDP의 40%가 됩니다. 교역은 27%가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은 정말 우리의 이 무역, 자유무역, 또 성장, 고용,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그런 나라들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빠지면 사실은 거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자주의 또 WTO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 체제 이런 지역 그 통합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당장 어떤 조치가 이렇게 쭉쭉 나오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미국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다시 막 귀환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뭐 미국하고 꼭 발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말하자면 소득 증대를 통해서 분배 구조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참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모시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와 통상 해법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